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벌써 2019년이 시작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세운 계획들은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새해 계획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계획이란 게 있죠. 특히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오늘 금요 특강 준비되어 있는 날입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미리 40대부터 준비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강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미탄파가 길게 이어지면서 많이들 움츠러드셨을 텐데요. 오늘 바깥 날씨 어떨지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낮부터 추위가 풀린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확실히 어제 아침보다 추위가 덜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볼에 닿는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져서요. 8시를 조금 넘긴 이 시각 제가 서 있는 상암동은 영하 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정도 높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경기 동부와 강원, 일부 충북과 경북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은 영하 10도 아래까지 떨어져 아침 공기가 꽤 차갑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도 낮 기온은 4도까지 올라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추위가 물러가자 어김없이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대기 정체로 충북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전북 등 중부 지역에서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고요. 밤엔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영동과 대구, 경북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출근길 마스크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건조함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엔 보름 넘게 건조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강원 산간엔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어 불이 번지기 쉽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주말에 산행 계획이 있다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2에서 3도 높습니다. 낮엔 기온이 더 올라서 서울과 청주 4도, 전주 안동 5도, 대구 6도, 부산 9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하늘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제주는 오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해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제주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요. 제주 산지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주말이 지나 다음 주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실내 적정 습도 알고 계신가요? 보통 40% 이하이면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고 60% 이상이 되면은 세균이나 곰팡이 번식이 활발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겨울철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60%가 되겠죠. 참고하셔서 보다 쾌적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각 분야의 명사를 초대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금요 특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은퇴, 보통 50대 시작을 하죠. 50대 은퇴자들이 꼽는 3대 고통 키워드는 갈 곳이 없다, 불안하다, 그리고 일하고 싶다입니다. 네. 그만큼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얘기일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중장년이라는 긴 시간을 제대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I just know there's a hole in my life and I need to fill it soon. Mr. Congeniality, everybody loves him. Your new intern. I'm glad. Like when I close my eyes and don't even care if anyone sees me dance. Like I can fly and don't even think of touching the ground. Like a heartbeat skip, like an organ. Like a one-way trip on an airplane. 지금함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이 내가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박임진 은퇴 전문가이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은퇴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런데 은퇴 설계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네. 특히 이제 제가 50대 정도부터 보통 은퇴를 한다, 이제 이런 말씀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40대 인생 설계라고 제목을 준비하셨습니다. 예. 40대도 은퇴를 합니까? 물론이죠. 네. 40대도 은퇴를 합니다. 예. 요즘에 은퇴 연령이 많이 빨라져서 40대들도 예. 퇴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예. 근데 우리 두 분 MC분들은 네. 혹시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뭐 이게 뜬금없는 질문입니다만.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는 예.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남들 사는 만큼은 예, 살고 예, 싶은데요. 네네. 평균적으로 따져도 남자가 한 79세 정도까지 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평균 수명, 기대 수명 이런 여러 가지 네. 이야기들이 나는데 네. 여기 우리가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73세에서 78세로 이제 또 많이 상향됐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 수명이라는 거와 그다음에 우리의 산업 구조가 40대 은퇴에 관한 부분들을 너무 당연하게 이제 여기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이 과학 기술이 너무 발전을 많이 하고 네, 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뭐 3D 프린트 기술 이런 것들이 3D 프린트라고 하면은 입체적인 스캔을 해서 그 부분들을 그대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앞으로는 수술이 좀 곤란한 장기를 3D 프린터로 제작을 해서 미리 의사들이 수술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의 성공률을 높여가는 부분들. 그리고 인체에 나노 로봇을 인체에다가 삽입을 해서 그 나노 로봇이 암세포를 찾아다니는 이런 부분들도 의료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과학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고 또 의료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수명이 이제 80세 100세, 120세 시대가 이제 되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 우리 수명에 관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산업 구조에 관한 부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네. 이 강연 주제 네네. 평생 현역 꿈꾸는 40대 인생 설계라는 게, 그러니까 40대 은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미리 40대 인생을 미리 설계하라, 이제 이런 개념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전에는 60에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하고 나머지 여생을 보내겠다 생각하시다가 40대 이제 은퇴가 되면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들을 꾸려가야 되냐, 이게 또 우리에게 막막하죠. 주어진 숙제가 되는 네,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인간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이 내가 30대는 뭐라고 40대는 뭐라고 50대는 뭐라고 하던 부분들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 변화하게 됐다는 거죠.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그 늘어난 수명만큼 대비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대부터 이 은퇴를 퇴직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또 엄밀히 말하면 네. 퇴직과 은퇴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퇴직은 어느 한 직장에서 그냥 그 일을 그만둔 거지만 네. 은퇴는 진행형이에요. 예, 끝까지 진행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어느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40대 퇴직을 하는 거지 40대 은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다른 쪽에 이제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가면서 계획을 해 나가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은퇴를 50대에 한다라고 치면 네. 120세면 70년을 그냥 와, 엄청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할 거 없이 놀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예. 자, 그만큼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이제 40대거든요. 지금부터 인생 후반기를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중요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첫째로 시대 변화에 맞게끔 그러니까 새로운 은퇴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산업 구조도 바뀌고 직업 세계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은퇴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내가 제2의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인생 이모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가 당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예. 유명한 영화 제목이죠. 그렇죠. 예. 그때는 맞고 지금은 네, 틀리다. 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미래는 이게 호닥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인류 지식 총량이라는 게 있어요. 인류 지식 총량. 인류가 가진 지식의 총량이. 네네. 그러니까 미래학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1900년대에는 그러니까 이게 2배가 되는데 100년이 걸렸대요. 근데 2030년대가 이러면은 2배가 되는 데는 불과 3일. 엄청난 이 지식의 총량들의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새로운 도전은 무의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0대가 이제 은퇴 준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과 은퇴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시계는 뭔가 바뀌구나. 뭔가 이게 내가 가진 지식하고는 다른 어떤 지식의 세계가 펼쳐지는구나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20대, 30대들이 취업을 하는데 얼마나 애를 쓰고 거기에 정성을 쏟습니까? 근데 40대들이 이제 인생 이모작을 가기 위해서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네네. 철저한 자기 관리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시대 변화에 알맞은 새로운 은퇴를 준비하라. 두 번째로는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한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예, 근데 중장년층의 취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즘 젊은이들 취업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네. 궁금해요. 중장년층의 재취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 자신이 20, 30대는 자신을 객관화시킬 그런 환경이나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네. 그냥 취업이 필요하니까 다른 사람 같이 이렇게 휩쓸려 가서 취업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40, 50대, 특히 40대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어떤 거냐면 나는 늘 주관적으로 살아가요. 그냥 내 자신의 내가 스스로 그냥 나는 나다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40대가 여기를 살아갈 때는 어느 정도 책임감이 나한테도 부여되기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새로운 어떤 공동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객관화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중년층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야기가 자기 나름대로는 철저한 준비를 했대요. 뭐 스펙도 같이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여기에 직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도 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다시 거기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저분들이 철저하게 이 부분이 미래 유망 직종이라 생각하고 갔는데 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자기 자신의 진단에 소홀했구나.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데 소홀했구나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스운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면 소통의 부재라고 볼 수 있죠. 우리 40, 50대 네. 중년들이 이제 다시 재취업을 해서 갔어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젊은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니까 막 말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뭐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40, 50대 되시는 분이 그러대요. 어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두냐고 야단을 치니까 그럼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눈을 네모나게 뜨고 대둘 수 있냐고. 맞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갈등 구조라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투에서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4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취업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라. 이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과정에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네, 지금 남이 나를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좀 많이 가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죠. 인상과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나를 객관화하는 첫 번째 방법은 첫인상이에요. 첫인상. 예. 첫인상을 심리학에서는 초두 효과라 그래요. 초두 효과. 사람마다 첫인상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평소에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첫인상을 좋지 않게 가져갔을 때, 첫인상이 서로 좋지 않게 되었을 때, 네. 다시 그 첫인상을 회복하는데 80번을 다시 만나야 된대요. 그러니 40대, 50대가 중년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새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공동체에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첫인상을 이 뇌과학적인 것이로나 심리학적인 것으로 잠시 첫인상 관리법을 잠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네. 네. 예, 이 우리 얼굴에는 얼굴신경, 뇌신경은 12개 뇌신경이 있는데 그중에서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미주신경. 미주신경. 네. 이게 우리 내장까지 내려오는 가장 큰 뇌신경이에요. 그리고 얼굴신경. 우리 근육이 움직여주면서 우리의 얼굴신경과 이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일명 미주신경 깨우기. 자,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얼굴 근육을 위로 올려주시면서 눈을 크게 뜨시고, 자, 우리가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우리가 이 미주신경 깨우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자, 같이 은 하니까 좀 올라가시나요? 네, 은. 네. 예, 은. 자, 거기다가 좀 안 올라가시는 분들은 네. 여기 손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같이 좀 올려주세요. 네.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 올려주시고. 화장을 진하게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올리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숨을 크게 들이키시고, 저와 같이, 되셨나요? 자, 우리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왠지 상담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 이 상태가 첫인상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40대가 새로운 공동체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와 인상을 쓰고 들어가는 거는 첫인상에서 벌써 그 사람이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가야 될지가 결정이 돼 있어요. 미러 효과죠.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같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인상으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것도 역시 배려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온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왔을 때도 이 미주신경 깨우기를 추천드립니다. 첫인상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미주신경 깨우기 추천해 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말투 진단하기예요. 말투 중요하죠. 네, 심리학에서는 말투가 감정을 부른다 이렇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간에 무슨 대화를 할 때도 그 말의 내용들은 큰 어떤 우리에게 자극이 되어지는 말투가 자극이 돼서 우리의 감정을 부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40대는 회사에서 아마 중간 계층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뭐 부하 직원이라기보다는 중간 계층. 또 주부들도 40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는 40대 일수가 많다라는 거죠. 네. 이 말투가 서간의 관계를 부를 때가 많아요. 저희가 현장에서 살펴보면 저분은 왜 이렇게 인생 재취업을 하셨다가 다시 자꾸 돌아오는 것일까? 그러면 여지없이 말투에 문제가 있어요. 거의 그분의 말투는 거의 대부분 본인이 있었던 회사에서 쓰던 명령어를 많이 쓰고 계시고요. 뭐 이런 명령어를 쓰고 계시고 또 공감이 많이 떨어지세요. 공감이 많이 떨어지세요. 그래서 이 말투를 자기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또 훈련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을 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작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감 능력 배양이라는 건데 새롭게 우리가 40대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들어주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감 추임새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와 같이. 아,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야의 해노액을 담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예, 우리 같이 갔는데 그 일하는 분이 어렵다고 그래. 나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 당신만 어려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셨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말을 많이 들어주다 보면, 이게 내가 이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투도, 그럼 내 말투를 내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느냐. 일단 한번 녹음을 해보시는 거예요. 휴대폰 녹음 다 돼 있잖아요. 내가 대화하는 내용들을 녹음을 눌러놓고 상대방이 양해를 얻어서 녹음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내 말투가 이랬었어? 또 자기 목소리가 전혀 다른 목소리처럼 들려요. 그리고 내 말투가 이랬었어? 그 다음에 우리 또 아나운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말투가
저분 말투는 좀 내가 참 너무 호감이가 이런 말투를 따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아, 저분도 저렇게 말을 좀 호감 있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 말투 하나만 변해도 좋은 어떤 이미지를 나타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중요하네요. 첫인상이 일단 중요하고 예. 그 사람의 말투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또 객관화하는 방법 예.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마음 근육의 활력성을 이제 살펴보라는 예. 오. 40대가 새로운 직장에 갔잖아요. 예. 근데 늘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나 마음의 상처 받았어. 새로운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 받아서 사실 우리가 이 신체 근육도 있는 것처럼 마음 근육도 있어요. 이 마음 근육이 약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해도 멘탈이 강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네. 요즘. 예. 뭐 여한 일에도 그 개의치 않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런 것처럼 마음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어떤 부분에 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말을 듣고 내 마음이 힘든 거는 내 마음 근육이 약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쳤으니까 저 사람이 미워지는 생각들이 좀 더 약화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마음 근육이 내가 약해졌다 했을 때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릴렉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한번 다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을 기억을 해주시고 네. 자, 여기다가 근육을 올려주시고 네. 자, 숨을 크게 들이켜주시고 나 저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 같아. 어떻게 해요? 2초간 끊었어요. 2초간 끊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우리 모습들이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이렇게 관리해 갈 수 있는 자기 관리력에 속한 겁니다. 40대가 이게 다시 인생 재취업을 했을 때는 이런 준비들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예. 자, 세 가지 방법입니다. 네. 첫인상을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 상대방이 자꾸 물어보면서 네. 예, 나를 좀 관리하는 거. 네. 첫인상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 말투도 내가 바꾸고 진단하는 거. 마음의 근육. 내가 마음을 얼마나 단단하게 먹느냐. 그렇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네. 이걸 통해서 객관화가 됐어요. 네. 이제 그 다음에 또 직업을 구하기 위한 다른 유의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취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라. 취업의 목적. 첫째로는 사회봉사형이 있어요. 나는 뭐 연금생활도 그러니까 60대 이상에 되시는 분들이 사회봉사형을 많이 선호를 하시죠. 뭐 수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봉사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사회공헌형 일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환경지도사라든지 문화재 박물관 해설가라든지 다문화가정 방문교사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저게 무슨 유망 직종이야 이러는데 시대가 변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이게 굉장히 유망하다는 직종이 많은 직종이 없어질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저기 환경지도사나 문화재 박물관 해설사나 다문화 가정 상담교사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제가 여쭤보죠. 뭐, 그렇게 돈도 많이, 수익도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봉사를 하세요. 네네. 즐겁게 일을 하세요. 이야기했을 때, 그냥 저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일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살펴보면, 네. 그분의 몸에서는 봉사 호르몬, 제가 이름을 붙여서 봉사 호르몬이 나와요. 옥시토신, 네. 그리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예. 이 옥시토신은 이게 포옹 호르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우리 몸에서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감소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또 상처 치유를 하는데 아주 효과가 많은 호르몬들이에요. 근데 세로토닌이라는 또 호르몬은 이게 우리가 무드 호르몬, 감정 호르몬이에요. 이 감정 기복을 완화시켜줘요. 이 호르몬이.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부교감 신경, 우리의 휴식을 주는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를 켜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충동 장애를 또 완화시켜 주기도 하죠. 그리고 또 노년일 때는 심혈관계 질환을 많이 또 완화시켜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회봉사형은 내가 금전적으로 많이 하기보다는 사회공헌을 통해 심신적 안정을 찾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럼 그 호르몬을 영향을 통해서 네. 금전적인 이상의 어떤 많은 이익들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실제로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되겠는데요? 본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본인 건강을 그렇게 지킬 되죠. 수가 그럼요. 있으니까
건강한 네. 미래 도전형 또의 그 직종이 있다라는 거죠. 미래 도전형은 이 미래 도전형에 가까운 분들을 이렇게 실제로 만나 뵈면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세요. 아주 적극적이세요. 이제 막 40대이신데도 불구하고 20, 30대보다도 훨씬 더 얼리 어답터가 많아요. 뭐가 새로 나왔다고 그러면 막 가서 가지고 오고 그 익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도전형이라는 것은 또 이제 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40대에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내가 뭐 은퇴 비슷한 나이에 준비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부터 뭔가 하나하나 이렇게 바탕을 쌓아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 미래 도전형 중에 한 분이 1인 컨텐츠 크리에이터. 예, 대단하시죠. 여러분들 유땡땡, 가 땡땡땡 여기에서 몇십억 시간들을 지금 이 시니어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고 계세요. 또 사실은 신중년이라는 용어가 요즘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년 중에서도 뭔가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을 신중년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중년들이 미래 도전형의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좀 특이한 직업 중에 하나가 시니어 플래너라는 직업이 보이시죠? 네. 이게 시니어 플래너라는 직업이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일반적인 직업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워낙 이제 퇴직 연령이 빨라지고 또 이제 길게 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진단해주고 설계해주고 관리해주는 요 직업이 시니어 플래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은퇴를 해서 은퇴 연령에 계신 분들 그분들을 도우면서 나도 내 몸에서 좀 봉사 호르몬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봉사 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겠죠.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도 요즘에 이런 재취업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공통점은 미래 도전형은 좀 화이팅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들이에요. 새 것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죠. 저희가 50 플러스라고 하는 기관에 가보면 그럼 1인 컨텐츠 크리에이터 과정도 개설이 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부지런히 배우고 계세요. 동영상 만드는 것도 우리 20, 30대 못지않게 잘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경력 연계형이 있어요. 조금 소심한 부분이죠. 나는 새 거 못하겠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걸 내가 했던 거 그냥 연장해서 하겠어. 네. 이런 부분이. 내가 예전에 농업에 종사했으니까 이제 스마트 농업으로 가겠어. 스마트 농업도 그게 과학기술이 이렇게 전맥이 되니까 또 상당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미래지향적인 직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경영기술 컨텐츠는 제가 한 분을 만나 뵌 분인데 이분은 IT 업계에 종사를 하셨어요. 네. 평소에. 그러다가 IT 업계에 종사를 하다가 대학생들과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대학에서 이렇게 소모임도 만들어주고 대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걸 업으로 삶으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이 경영기술 컨설턴트 1인 기업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사장이시고 또 본인이 직원도 하시면서 또 컨설팅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봉사, 미래도전, 경력 연계형을 통해서 중장년층의 유망 직종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가지형 중에 나에게 맞는 게 뭔지 희망 직종, 유망 직종을 찾았어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 유망 직종에 종사하기 위한 또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예. 꾸준한 이렇게 자기 능력 개발인데 제가 취미로 능력을 개발하라. 취미는 취미지 무슨 능력을 개발해요. 취미지. 별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내 드는데. 본업에 네. 이렇게 도움을 주는 내가 본업에 휴식이 되는 취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이 취미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게 능력으로 개발된다라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40대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취미로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은퇴가 되고 내가 다시 인생 이모작으로 갔을 때 그게 다시 직업으로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젊은이들 중에서는 이게 처음에는 이제 부담 없이 접근해라는 거야. 어떤 일을 할 때 내 본업을 하면서 부담 없이 하다가 이제 내 본업을 내려놓게 되면 그쪽 업에다가 이제 그쪽에 이제 징검다리로 올라가는 그런 요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 중에 박재민 씨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분이 제가 이게 기사에 난 걸 보니까 9가지 취미를 갖고 계세요. 저희 프로그램 출연자셨어요. 예. 그래서 잘생기시기도 하셨지만, 네네네. 농구 심판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또 거기다 스노보드 선수 맞아요.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평창 올림픽 때는 그 해설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또 스포츠 경영을 또 공부하신다고 그래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 취미를 갖고 계시니까 이 9가지 취미 중에 어디가 내 직업으로 다시 내가 이 배우 생활을 계속 하지만 그래도 이쪽에 어느 것이 또 내 직업으로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야, 9개나 예. 있군요. 저는 제주꾼인 건 알았는데 예. 그래서 연애를 못 하는구나. 너무 또 취미 그것 따고 그냥 하셔서. 자기 개발에 집중하느라고. 그렇죠. 예. 농담입니다만 아무튼 열심히 살았네 그분. 네, 취미를 능력으로 개발한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40대들이 이제 그냥 넉넉고 가만히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예. 이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취미가 언제든지 나에게 직업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미래의 우리의 은퇴를 생각하는 방편이 아닐까 싶어요. 예. 네네. 근데 이제 취미를 통해서 능력 개발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네. 사실은 새로운 거를 좀 더 배우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취미하고는 좀 별개로. 네네네. 그런 분들은 아까 그 50 플러스 같은 데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내가 좀 더 전문화된 어떤 네. 교육을 받고 싶다. 네네. 이제 취미는 취미인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니어 플래너도 있고 그다음에 1인 크리에이터 뭐 자격증 과정도 있고 뭐 또 이제 40대가 도전할 수 있는 거 드론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요소도 이런 부분도 아마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 잘 찾아보면 이제 뭐 우리 서울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0 플러스 센터라 해서 네. 이분들에 대한 어떤 40대부터 해서 50대, 60대에 재교육을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다 기관 단체들이.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뭐 5060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있지만 40대들에게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취합을 해서 또 그 정보에서 이제 내가 어느 부분들이 나한테 알맞을 것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40대에 은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내가 여기를 그냥 이 직업의 세계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네.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 들어갈 만큼의 어떤 부분이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또 거기에 따른 진단을 가지고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설계를 할 때도 나는 이건 취미인데 나중에 이제 직업으로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게 네네. 내가 그냥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던 분들이 직업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죠. 아이고 어머님은 손맛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김치 너무 맛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반찬 가게. 네. 그래서 반찬 가게 1인 어. 사장님 되시잖아요. 네. 예. 저도 그냥 좋아서 노래방에서 탬버린을 쳤는데 신이시죠. 그걸 가지고 네. 방송에서 활용할 줄은 몰랐거든요. 예. 제가 그걸 일부러 방송에서 활용하려고 배웠겠습니까? 예. 그건 이렇게 또 아니잖아요. 연결이 연하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되네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우리 또 MC 경우처럼 언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돋보이게 되고 그래서 내가 다시 뭔가를 인생 재취업을 할 때 있어서도 아까 1인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튜브나 뭐 이런 걸 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갈등이 생겨요. 뭘 하지?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그게 내 강점이에요. 남들이 나한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내 강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생각해보니까 예. 육아 전문가인데요. 요즘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1인 크리에이티브라는 거는 남들이 안 하는 부분들, 저게 뭐지? 하고 호기심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어떤 시니어 한 분은 손주를 키우는 그 장면을 거기다 동영상에다 담아줘서 네. 그것도 굉장히 조회수가 많은 걸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처럼 내가 딴 사람들 다 하는 그 외에 뭔가 내가 경쟁력을 가질 게 뭘까? 내 강점이 뭘까? 내 장점이 뭘까 해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나에게 많이 물어보는 것. 예. 그래서 일단은 크게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 있는 그 단체를 통해서 직업을 알아볼 수도 있고요. 네. 또 50 플러스 센터나 이런 또 그 단체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거기 하고 있는 또 그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지금 40대부터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도 이제 인생 이모작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생 이모작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 우리가 120세까지 산다면 인생 3모작을 해야 돼요. 30, 30, 30, 30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럼 30대는 어떻게? 60까지는 어떻게? 90까지는 어떻게? 120까지는 어떻게? 야.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내가 40대에 은퇴를 했다. 그러면 40대 은퇴를 막연하게 내가 감정적으로 내려놓고 나올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였지?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면 어떻게 됐지? 맞아. 이런 부분은 내가 강점이고 이런 내가 약점일 수 있을 거야.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제 설계가 가능한 거죠. 내가 이런 부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제 이야기 드린 거죠. 이런 게 있어요. 나왔는데 세상이 변해 있어요.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네. 막연하게 이 정도는 내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너무 앞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타이틀 제목처럼 네네. 40대에 은퇴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결코 낯설지 않은 이야기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예. 지금 오늘 박임진 은퇴 전문가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두 가지를 저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은퇴라는 거는 모든 걸 다 끝내고 단순히 그냥 죽을 날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뭔가 나를 찾는 시간이 은퇴다. 맞아요. 아까 ING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그 개념. 또 하나는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한 준비. 그러니까 은퇴를 위한 준비는 내가 뭔가를 다 그만두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고 있는 40대에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어떤 시각의 전환점. 그리고 준비성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저는 두 가지를 깨달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걱정은요. 사실 지금 여기는 뭐 안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프로그램을 바라보고 시청하시는 부분들, 네. 그분들은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40대가 아니라 이미 한 50대, 60대, 심지어 한 70대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에 내가 준비를 못했다고 하면 이분들에게도 어떻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릴 게 있을까요? 네. 준비 없이 또 작년쯤 되셨을 수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미 나는 놓쳐버렸는데 그 시기를 이런 분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내가 가진 내가 있었던 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 MC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내가 50대, 60대 이미 은퇴를 해서 그냥 집에 있어요. 집에 그냥 뭐 별 할 일 없이. 그래서 이게 은퇴도 시기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퇴하기 전에는 굉장히 환상에 빠지는 시기가 있어요. 은퇴하면은 내가 뭐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내가 벌어놓은 돈은 내가 내 앞으로 쓸 거야 이러면서 뭐 이거는 내가 자식에게 안 줄 거야. 뭐 은퇴 우리가 환상의 시기가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현실이 적응기가 생겨요. 이렇게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북한산도 여러 번 내려갔다 왔는데 별로 재미가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이 50대, 60대일지라도 진단하시라는 거예요.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늦었다 생각 진단하라. 첫인상은 어떻게 내가 관리가 되나. 내가 또 내 말투는 또 괜찮나. 아니면 내가 가서 이 젊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내 마음 근육은 괜찮나. 그러니까 이 자기 관리 능력이라든지 감정 조절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긍정성 이 세 개를 보유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내가 이 정도면 아직까지도 5, 60대라도 충분히 인생 이모작으로 가서 할 수 있겠다. 그럼 지금도 늦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는 뭐 워낙 중요한데 그렇죠. 놓쳤다 하더라도 그때라도 시작을 해라. 그렇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희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질문을 또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요즘 초등학생들 그 장래희망 보면 1위로 유튜버가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 시니어 유튜버라면 컨텐츠를 어떻게 잡는 게 좋을 건지 궁금해서요. 진짜 저도 시니어는 아직 아닙니다만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구독자가 안 늘어요. 이게 좀 고민입니다. 다니면서 억지로 제가 강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따라하는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컨텐츠를 분석해보면 뭐 강의 중에 말씀드렸지만 독창성이라는 것은 내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유튜버가 그게 진실된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유튜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아무렇지도 않은 부분처럼 내가 애들은 이제 자기 강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들의 시각에서 어린아이들의 시각에서 보는 그런 관점들이 어른이 궁금한 거 들고 보기도 하잖아요. 애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마찬가지로 시니어들이 가진 시각들을 그대로 나타내므로 해서 젊은 사람들은 시니어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가 궁금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이들의 유튜브에 대한 부분들의 동경보다는 아까 뭐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유튜브에 올리면서 조회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만의 강점을 살린 유튜버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남을 따라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자기만의 강점.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그 부분들을 자리를 잡는 그런 시기가 오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굉장한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또 앞으로 시니어들 요즘에 이제 그 1인 크리에이티브에서 가다 보면 이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촬영기도 배우고 이런 시니어들 많이 계세요. 맞아요. 예, 거기다가 또 이게 영상을 이렇게 편집하는 이 기술까지 공부하시는 시니어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편집까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촬영, 편집, 거기에다가 동영상을 올리는 것까지 아주 자유자재롭게 운영하시는 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분의 말씀처럼 그 시니어에 관한 어떤 유튜브에 관한 부분들은 자기만의 질문에 어떤 이제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만의 강점을 살린 유튜브를 개발해서 올리는 것이 그 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까 직업 선택하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직업 선택하는 것도 강점을 남을 살리는 그냥 거죠. 따라해서 이게 괜찮겠지라고 하고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많이 질문하는 거를 내 강점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개발을 해라 이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콘텐츠도 똑같이 내가 제일 질문을 많이 받거나 내가 제일 관심 있어 하거나 자신 있는 분야로 가는 게 결국은 힌트를 이긴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더 고민이 생기네 내가. 중년층으로서. 그러니까 저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지.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년층들이 이제 주로 상담사나 또 뭐 이제 그 강사 그런 쪽에 뭐 이제 시작을 한다면 어떤 분야에 하면 좋을지. 예. 네. 자, 이것도 아까 일맥상통할 수 있어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내가 이제 강점이 내가 연령을 가졌잖아요. 젊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연령에 이제 내가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축적이 돼 있겠죠. 그렇죠. 인생의 노하우가. 예. 그러니까 지식에는 지능에는 유동지능이 있고 결정지능이 있대요. 유동지능은 그 연산하고 암기하고 이런 지능인데 결정지능은 판단력이라는 거죠.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정지능들이 훨씬 더 높아진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을 한다라는 것은 근데 착각하는 건 이런 부분들이에요. 상담은 내가 말을 잘해서 상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담을 좀 일목요연하게 한 줄로 정리를 해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대방의 주머니에 있는 거를 다 끄집어 내놓게 하는 것, 이게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시니어를 상담한다 그러면 시니어가 가진 고민들을 다 끄집어 내놓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많이 해줘서 이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편안하게 해서 많이 끄집어내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방법 하나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네. 상대방의 부분들을 자꾸 끄집어내놓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공감 추임새. 그러니까 공감 추임새를 해서 상대방을 끄집어내놓게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예, 우리 MC분들 너무 잘하세요. 제가 항상 하는 거거든요. 막 말하고 싶어요. 제가 항상 그러셨군요. 그 게스트가 나오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렇군요. 저희도 게스트분들의 주머니를 항상 꺼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해야지 그분들이 계속 이제 맞춰 치시니까. 실제 생활에서 체험하라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네. 공감 추임새라. 그러셨군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평소에 그 인생 이모작을 하시는 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평소에 전 직장에서 막 활동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인생 이모작을 좀 이렇게 편안하고 조용한 걸 하고 싶어 하시고
평소에 조용하게 하셨던 분들은 좀 활동적인 거 안 해본 걸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예, 어떻게 예, 보면. 그러시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는 사람들을 많이 대하지 않는 직종이었는데 이제는 시니어 상담을 하면서 그 시니어를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나도 같이 늙어 간다 생각해서 동병상련이라는 것 때문에 좀 많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니어 상담을 할 때는 그러니까 상담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시니어라 그것도 학교 학생들 상담도 괜찮아요. 학교 상담. 그러니까 그 학교 상담했을 때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막 내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다 실컷 들어주다가 한마디 툭 던지는 게 그 사람 인생을 바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게 굉장한 결정지능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네. 또 이제 반대로 강사의 경우에는 내가 가진 지식을 가서 이제 그대로 나눠주면 될 것 같고. 네네. 예. 자, 오늘 40대 인생 설계, 미리 은퇴를 좀 준비하라는 그런 취지의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네. 박임진 은퇴 전문가에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시던 Q&A 시간입니다.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해가 바뀐 만큼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제도는 뭔가요? 네, 첫 번째부터 바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인상입니다. 실은 이제 작년부터 이 기초연금 25만 원 시대를 열었는데요. 네. 올 4월부터 소득계층 하위 20%의 어르신들에게 이제 기초연금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는 뉴스입니다. 네. 원래 발표했던 계획에는 네. 3년 뒤에나 올린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좀 담겨진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제 25만 원 시대로 쭉 네. 가다가 예. 당초 계획은 2021년에 30만 원 시대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올 4월부터 이걸 실시하게 됐는가? 그동안에 이런저런 소득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 노약자층의 소득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요즘 앞당겨서 바로 올해 4월부터 이제 5만 원을 더 올려서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조기에 인상을 하기로 한 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 하위 20% 저소득 노인인데 네. 그렇다면 이 저소득 노인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선정이 될까요? 그렇죠. 뭐 이야기 나온 김에 기초연금의 그 소득 뭐 구분이라고 할까요? 보면은 전체가 다 아니죠. 이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이게 7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여유가 있는 30%는 못 받게 되는 거고요. 네. 이제 70%에서 기초연금 25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현재 그 기준은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 한 137만 원, 부부가 같이 버는 기준으로 따지면은 부부가 있는 기준으로 한 219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자, 이 받는 분들 중에서도 하위 20%,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어려운 말로 소득 1분위에 계신 분들은 추가로 5만 원을 더 받게 된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이 30만 원을 최대 30만 원을 다 받게 되는 이 어르신들의 소득 계층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올 3월, 4월쯤에 정확한 액수가 이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소득 노인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제도가 더 있겠죠? 네,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도 이번에 인상이 됩니다. 당초에 25만 원이었거든요, 작년 네. 끝에. 근데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 올릴 때 같이 이 장애인 관련한 이 연금 기초급여도 30만 원까지 오르게 되면서 한 16만 명 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동안에 말이 많았었던 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의 이 위생용품 있잖아요. 이제 이게 그동안에는 현물로 지급이 되면서 이런저런 뭐 사생활 침해 프라이버시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것은 현물이 아니라 행복카드라고 해서 바우처. 네, 그러니까 이걸로 지급이 되면 네. 아마 우리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은 네. 구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본인이 가서 이제 구입할 네. 수 있는 네, 그 물품을요. 그런 형태로 네. 바뀌었네요. 네. 네,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 두 번째는 네. 뭔가요? 네, 요즘 뭐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최저임금 10.9% 인상. 네, 올해도 올랐네요. 네, 1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요. 네. 10.9% 오르면서 이제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입니다. 8,350원. 월 기준으로 하면은 174만 5,150원이거든요. 근데 왜 174만 원이나 되지라고 할 텐데
뭐 이게 참 말이 많은 이제 주휴 수당에 따른 주휴 시간을 함께 포함이 되면서 네. 이제 앞으로 월 근로 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9시간 곱하기 8,350원이 바로 이제 174만 5,150원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하지만 여기서 약간은 좀 주의해야 될 게 최저임금이 있잖아요. 네. 이거 외에 별도로 뭐 교통비라든가 뭐 식비라든가 현금으로 받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네, 네. 이것을 따로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산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데 최저임금 내에 이제는 뭐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일부도 최저임금 받은 거에 포함을 시키고요. 현금으로 받은 교통비도 최저임금 받은 거에 포함을 시키고요. 아마 이런 계산법은 각각 다르니까요. 이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특히 어르신들이나 주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하는 알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이 되죠? 무조건 다 적용입니다. 네. 뭐 임시직 뭐 다 되고요.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다만 지금 뭐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이것은 일주일 기준으로 15시간을 해당 업체에서 일을 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 내용 살펴봤고요. 세 번째 바뀌는 제도는 뭔가요? 네, 세 번째. 이것도 뭐 설명할 부분이 많은데요. 실업급여가 최대 18만 원이 오르게 됩니다. 네. 하루 기준으로 상한액이 6만 원에서 6만 6천 원을 오르면서 실업급여의 월 최대 수급이 그동안에 180만 원이었거든요. 네. 이게 198만 원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실업한 분들이 막 구직 활동하는 기간에 최대 한 달에 198만 원을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18만 원이 확대가 된 거죠. 그러네요. 네. 자, 실업급여는 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네. 증거를 제시해야 될 텐데 네. 그 기준 자체가 또 완화됐다고요. 네, 뭐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에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가? 구직 활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놀고 있는 분들에게 그렇죠. 실업급여를 주면 이거야말로 낭비죠, 구멍난 독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은 4주 동안 2회 이상의 구직 활동을 해야 되고 이거를 행정관청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요. 좀 바뀐 부분은 일단은 1회부터 4회차, 그러니까 4번 신청했을 때 당시에는 이제 4주에 1회만 구직 활동을 한 게 증명이 되면 일단은 실업급여가 나갈 수 있도록 실업급여에 지급하는 이 기준도 함께 네. 요건도 완화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기준 요건이 완화가 되면 또 꼭 이런 부정 수급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네. 악용하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왜 할 이야기가 많다고 하냐면 예. 실업급여 오르고 한 달에 198만 원을 실업수당을 그렇죠. 받고요. 예. 또 실업급여 주는 것도 꼼꼼하게 안 따지고 완화한다라고 하니까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건 아니다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관련해서 지급부진도 굉장히 깐깐하게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부정지급 의심사업장 색출에 굉장히 이제 노력한다. 이게 뭐냐면 한 업소가 유령업소가 있어서 일부러 해고도 시키고 구직 활동도 한 것처럼 한 곳들이 있어요. 네. 이것들을 집중 단속한다. 또 하나 해외에 체류 중인 이 수급자 말도 안 되죠. 그러네. 본인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에 가 있으면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전액 다 이제 삭감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아.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굉장히 강화가 돼서요. 네.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또 하나 받은 액수의 5배 이상을 토해내야 될 정도로 일단은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음을 네. 함께 알려드립니다. 구멍 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잘해야죠. 예, 네. 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이네요. 네. 자, 실업급여 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임시 방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거는 취업을 하는 걸 도운 일일 텐데 그렇죠. 예, 취업에 대한 지원도 있겠죠. 네, 뭐 월 최대 198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굉장히 숨통이 트이겠죠. 네, 네. 뭐 이것도 실업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부가 나온 것이 취업 중심 패키지 정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업급여를 주는 그 담당했던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공무원이 직업 훈련 나아가서 재취업까지 한 트랙으로 맞는 거예요. 1대1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해당 실업자에 대해서 재취업까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패키지 플랜을 짠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일자리 포털 가동인데 현재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저 일자리 포털이 좀 산재돼 있습니다. 가령 워크넷, HRDnet, 고용보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한 대 한 대 모아서 일자리 포털을 만들고 이 실업자가 신청만 하면은 본인의 정보 제공 이력서가 네, 네. 공유가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하네요. 저곳에서
당신 여기에 좀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푸시할 수 있는 뭐 그런 정책도 함께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기사에 보니까 이번 달부터는 AI가 일자리를 주선해 준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채팅 로봇 챗봇이 24시간 가동이 된다는 건데 아주 기초적인 물음 있지 않습니까? 뭐 이 회사 월급 얼마예요? 급여 얼마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담하는 것들이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바로바로 AI와 이야기를 나누고선 AI가 여기가 좋겠습니다. 저희가 좋겠습니다라고 바로바로 추천할 수 있는 저런 것들 일자리 매칭을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이 해준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 상담사는 뭐 하냐? 더 고차원적인 거죠. 저기서 이제 3가지 직장이 딱 추천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 실업자가 신청을 하는 거죠. 이 셋 중에서 정말 저한테 맞는 곳은 어딜까요? 이제 한 차원 높은 상담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서 기초적인 것은 AI가, 고차원적인 것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취업 상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그 사람의 그 내면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판단하기에는 사실 AI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고차원 부분을 또 사람이 담당을 하겠죠. 자, 4번째 바뀐 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돌봄 SOS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네. 돌봄 SOS 센터. 기존에 이제 돌봄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치매 중증 환자에 대해서 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자격 기준이 굉장히 좀 깐깐하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돌봄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가구가. 이런 가구에 한해서 돌봄 SOS를 신청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1명, 사회복지공무원 1명, 간호직 공무원 1명 이 3명이 한 팀으로 돌봄 지원단을 만들어서 급하게 연락이 오는 이 돌봄 SOS 신청이 왔을 때 뭐 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돌봄 서비스 이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저런 급한 분들은 어쨌든 도와줘야 되니까 저런 돌봄 SOS 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돌봄 SOS 센터가 지역마다 있는 건가요? 네, 전국 32개인데 이번에 40개 동으로 확대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돌봄 SOS 서비스 지원을 못 받는데 돌봄 SOS는 굉장히 필요해라고 하면 돌봄 SOS 센터를 치시고 들어가서 내 주변에 어딨나 파악을 한 다음에 전화를 거셔서 이러이러하다. 우리 이번에 급하게 어르신들이 있는데 한 이틀, 3일간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19년 새해 들어서 바뀌는 제도들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그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마지막 한번 살펴보죠. 네. 아마도 뉴스 빈도수로는 가장 많이 나왔을 텐데요.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의 월세를 받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많겠죠. 대부분 이제 모두가 다 세금을 내야 된다. 논란이 많았죠. 그 노후에 2천만 원도 채 안 되는데 이것도 세금을 뜯어가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2천만 원 이하도 이제 월세 소득이 있다면은 모두가 다 과세가 돼야 되고요. 특히 이제 임대 소득이 있죠. 근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안 할 경우엔 이런저런 불이익도 당한다는 점은 명심해 두시고요. 다만 이제 소형 주택 2억 원 이하 4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천만 원 요 대상에서도 완전히 비과세로 빠졌다는 점 함께 알려드립니다. 자, 임대소득으로 생활하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많은데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주택자하고 2, 3 다주택자가 다른데요. 우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 소득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도 1주택자는 빠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본인이 어디 딴 데 살고 한 채 주면서 임대소득 받는 월세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비과세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이제 전세 부분에 있어 월세 부분에 있어서 기준 시가가 그 9억 원 이상. 저거를 아마 시가로 따지면은 15억 정도, 16억 되는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 그 한 채예요. 그거를 월세를 주고 계신 분들은 그거 딴 데 사는 경우에도 저거는 저도 분은 과세입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기준 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자는 1주택자라도 월세 소득은 과세라는 부지고요. 2주택자, 3주택자 같은 부분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당연하게. 중요한 것이 전세 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월세는 월세 곱하기 뭐 경비 빼고 15.4% 곱하면 되는데 전세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일단은 전세 보증금이 있죠. 여기서 3억을 빼줍니다. 3억을 빼주고 그 남은 액수에서도 다시 60%만 과세를 한다.
그럼 거기에 과세는 월세는 얼마 받는 걸로 하느냐? 네. 금리 1.8%라고 해서 1.8%를 곱한 이걸 이제 간주 임대료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월세 아니야. 전세 주고 있어. 아닙니다. 다 간주를 해서 월세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점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전세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올해가 파악이 되고 그 다음부터 파악이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주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2년으로 했더라도 1년치의 간주가 나오기 1년 때문에 정도로. 세금은 바로 계산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다면 이 임대소득 실제로 내는 거는 그 시점이 언제가 될까요? 그렇죠. 이제 2020년 5월부터 될 것 네. 같은데 제가 앞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월세 받는 거에 바로 15.4%는 아닙니다. 이런저런 경비를 많이 빼준다. 네. 특히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을 본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또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이 됐다면 또 8년 이상 임대를 했다면 나중에 세금에서 75%는 또 감면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은 2천만 원 이하의 본인이 생각에 작은 월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임대 사업자다라는 게 이제 등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불이익도 덜 받고 네. 정당히 내야 될 세금은 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네. 네. 등록할 때 주의사항만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보면 무조건 네. 임대 주택 등록해야 되죠. 네, 이게 정부의 취지이기도 하는데 예. 일단 등록을 하게 될 때는 소득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들이나 뭐 지인의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네. 이제 소득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로 그러네요. 나와야 된다는 점은 그것에서 약간 건강보험료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요즘 오가닉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런데 먹거리에서도 이렇게 천연 자원을 이용한 그런 상품들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최근 화장품 원료로 주목받고 있는 야생란.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 산림청을 지원해 만든 온실입니다. 현재 이곳에선 100여 종의 야생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국내 대기업이 이 온실에 투자해 상품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산 구주아욱은 자원탐사대의 손을 거쳐 한국에서 화장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동남아에는 알려지지 않는 노상에 많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우리는 기술을 갖고 있고 서로 윈윈 전략에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활발히 손가락을 기어오르던 진드기들이 천연물 기피제를 바르자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동남아에서 자원탐사대가 확보한 식물로 개발 중인 국산 천연 진드기약의 효능을 확인하는 순간 두세 종 정도는 기존의 화학제 대비해서 90% 또는 100%의 동등한 효능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바이오 선진국들이 버드나무로 아스피린을, 주목나무 껍질로 항암제 책소를 만들어 대박을 터뜨렸듯 생물 자원은 바이오 산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소재입니다.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유용한 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 국경 없는 자원탐사대의 발걸음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채널A 김예지입니다. 세먼서와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1월 4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2019년 새해 들어서 맞는 첫 번째 주말입니다. 네. 아주 보람 있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wing, swing, come on in.